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서울과 대전,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도심에 자리 잡은 북악산과 인왕산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박병현 기자입니다. 서울 인왕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번지면서 가까운 북악산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헬기와 2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후 한때 불이 홍제동 개미마을 부근으로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올라갔다가 우리 지금 다시 올라가서 사람 명만 갖고 왔어. 서울시와 소방당국은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주민과 등산객은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는 타는 냄새와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소방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삽등 방제 장비를 든 군인과 개인 소방 장비를 갖춘 경찰도 잔불 정리에 나섰습니다. 거주한 지 40년 동안 이런 큰 불은 처음 봤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저 산 등선 불빛이 막 보이는 거야. 심하게 넘어오더라고. 근데 쭉 헬기가 그때 막 한 대가 와가지고 끄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헬기가 조금만 늦었으면은 이 동네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천만에 없어. 이런 불은 없었네. 없었어. 다행히 불이 민가로까지 직접 번지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한때는 이곳 상암까지 그 탄내가 번지기도 했는데 현재 북악산 화재 현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암동 주민센터 앞 상황실에 하혜빈 기자 나가 있습니다. 하 기자, 불길이 이제 다 잡힌 건가요? 현장 상황 알려주시죠. 네, 오후 4시 반을 기준으로 진화 작업이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낮 12시 51분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었는데요. 조금 전인 5시 8분쯤 주불이 어느 정도 잡힌 걸로 보고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부암동 인근이지만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서 홍제동 부근까지 불이 번지면서 오후 내내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화재 진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이 난 직후에는 화재 현장과 꽤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도 새빨간 불길이 직접 보일 정도였는데요. 목격한 주민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물관 향해서 올라갔어요. 무진장 확 퍼지더라고요. 빨간 불길이 막 올라오고 나무들이 말랐잖아요. 요새 가물어서. 그러니까 불길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이번 산불로 총 14헥타르, 그러니까 4만 2천 평 크기의 임야가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30개 정도 넓이가 잿더미로 변한 셈인데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서 긴급 대피한 가구 수만 120가구에 달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매캐한 냄새가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데요. 다행히 연기는 거의 다 잦아들었습니다. 현재는 소방당국과 산림청 관계자들이 남아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잔불 제거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더라도 잔불까지 완전히 잡아야 해서 완진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피해 지역도 은평구와 서대문구 그리고 종로구까지 걸쳐 있을 정도로 꽤 넓은 편입니다. 소방당국은 날씨가 건조한 데다 산에 낙엽도 많이 쌓여 있어서 막바지 진화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초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자원봉사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직접 잔불 제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금으로서 정확한 완진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해가 지기 전까지 화재 진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화재 원인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화재 진압이 우선이라서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실화나 방화 가능성이 있는지 주로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서울 한 복판에서 불이 나서 당국의 대응도 긴박했다고요.
네, 오늘 낮 이곳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와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장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여는 등 정부 당국도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 근처 서울 부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전국 30곳 넘는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인데 충남 홍성에선 대응 3단계가 발령됐고 불이 민가로 번져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산 정상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이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폭발하듯 불이 커지면서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냅니다. 불은 능선을 타고 순식간에 주변 산까지 집어삼킵니다.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한 200m, 300m 정도 되는데요. 정상에서 이게 화기가 느껴질 정도로. 오늘 오전 11시쯤 충남 홍성군 서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희뿌연 연기는 도심 하늘까지 집어삼켰습니다. 민가 1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17대와 산불 진화 대원 1000명가량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초속 11m가 넘는 강한 바람에 진화의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연기가 공중에서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고 헬기도 물 뿌리는 것 같은데 잘 못 끄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 12시 18분쯤에는 대전 서구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요양병원 환자 등 40명가량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에서 난 크고 작은 산불은 적어도 38건에 이릅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가운데 10여 건은 주부를 잡지 못했습니다.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충남에서만 홍성과 보령, 서산, 금산 등 6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오후 긴급중앙통제단을 가동하고 직원들을 비상 소집해 산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피의자 한 명에게 시달리다 2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3명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피의자 3명 가운데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람은 1명뿐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서울 강남에서 붙잡힌 이모 씨입니다. 피해자와 이 씨는 2020년 상장된 한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떨어진 뒤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투자 손실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으며 원망했다는 겁니다. 이어 두 사람은 시세 조종이 의심된다며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약 1년 반 전 이 씨는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이 가운데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차용증은 썼지만 이율이나 기간은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 씨의 투자 손해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피해자가 사실상 돈을 준 것으로 안다고 JTBC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 3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미행하고 대포폰과 렌트카 등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이 씨 외에 또 다른 가상화폐 관련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구두 소견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이 보이지 않아 질식사가 의심된다며 향후 약동물 검출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3명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지하철에서 취한 승객을 부축하는 척 휴대전화를 훔쳐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휴대전화에 잠금을 풀기 위해 피싱 문자까지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2번 울렸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 잠들어 있는 취객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슬그머니 옆자리에 앉아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휴대전화를 빼냅니다. 이어 좌우를 살펴보다가 훔친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베트남에 팔아넘긴 일당 15명을 붙잡았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주범 A씨는 19달 동안 1,800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팔기 전 초기화를 하기 위해 원래 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은 것처럼 연락해 개인정보를 빼낸 겁니다. 총 19명의 피해자 중 일부는 이런 피싱 문자 메시지에 속았습니다. 제조사에서는 도난 분실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만큼 확인되지 않는 URL이나 어플 등은 확인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A씨의 대포폰을 포렌식하고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른바 카공족이라고 하죠.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카페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놓인 좁은 원기둥 모양의 의자. 일본의 한 맥도날드 매장 모습이라며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맥도날드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맥공족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서 오래 못 앉고 밥만 먹게 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 2시 반쯤 카페에 들어선 여성. 엎드려 30분간 잠을 청하고 공부도 하다가 카페를 나선 시각은 저녁 8시입니다. 5시간 30분 머문 겁니다. 카페에서 오랜 시간 공부 등을 하는 이른바 카공족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에 이어 올 초 전기요금까지 오르자 일부 카공족의 과한 행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멀티탭을 가져와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경우가 대표적. 한 30에서 40% 정도가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회전이 중요한데 이 카페 주인은 소가리 끝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통화하시는 손님한테 가서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결정적 계기가 된 건 만석인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전부 다 노트북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정적만 흐르는 카페에서 커피가 좋아서 시작했더니 카페가 제가 독서실 총무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날로 매장 내 일부 콘센트는 막고 노트북 이용 시간도 3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예 주말이나 공휴일엔 기본 이용 시간 자체를 2시간으로 정한 카페도 있습니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인데 두세 팀만 4-5시간씩 과하게 앉아 있어 버리면 그래서 아무래도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2019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음료 한 잔 주문한 고객이 추가 주문 없이 1시간 42분 이상 머물면 카페에 손실이 됩니다. 매장 내 공부를 아예 금지한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3시간 이상 앉아버리면 겨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난방을 그분 때문에 계속 돌려야 되는. 또 카페 인근 독서실 위치를 안내하는 공지부터 식사 등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는 걸 막기 위한 외출 금지 공지도 기본입니다. 카페 주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일부 카공족뿐만이 아닙니다. 닭꼬치를 드시고 쓰레기까지 테이블 위에다가 그냥 버리시고 과일 깎아 드시고. 손님들이 아크릴 수세미를 뜨고 간 자리, 떨어진 반짝이들로 청소에 애를 먹었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과한 것들만 자제해 주셨으면 개인이 오시면 가능하면 2인석 앉아주시는 게 흔히 말하는 2시간에 한 번씩 음료를 주문한다든지. 취재진이 만난 카페 주인과 이용객들은 기본을 지키고 서로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모두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대출 금리를 내린 건 좋은데 예금 금리는 더 많이 내리면서 기준 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자세한 소식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현재 연 3.4에서 3.8%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예금 금리는 평균 5%가 넘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 3.5%와 비슷하거나 아예 밑돌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최근 예금 금리의 하락폭은 대출 금리보다 더 컸습니다. 대출 금리가 0.14%포인트 떨어질 때 예금 금리는 0.29%포인트로 2배나 웃돌았습니다. 소비자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많이 넣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진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5점
2%였던가?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 데는 먼저 은행 간 수신 경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게들의 대출 수요가 줄고 있어 은행도 굳이 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장 금리 자체가 하락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단 현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사태 등으로 국내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돈잔치 비난에 은행들이 스스로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들은 이자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금 금리 인하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은 다소 줄고 있지만 예금 이자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히고 있죠. 지난주 나온 출생 관련 통계를 두고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를 점점 찾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지금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첫째의 비중은 62.7%입니다. 전년보다 8%, 8천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둘째, 셋째 아이 수는 줄었습니다. 10년간 둘째 이후 아이 수는 꾸준히 줄었지만 첫째 아이는 7년 만에 는 겁니다. 첫째 아이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엔 전년보다 각각 6천 명이 줄었다가 코로나19로 여러 방역 제한이 해제되기 시작한 지난해 8천 명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미뤘던 출산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혼인과 출산을 미루었던 청년들이 출산을 재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30대에 접어든 1990년대생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30대가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연령대인데 90년대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은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가 더 많습니다. 경계선에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하면은 출산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첫째 출생이 둘째, 셋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북한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웹사이트 38로스가 공개한 북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위성 사진입니다. 시험용 경수로가 자리 잡은 둥그런 돔 형태의 건물 인근에서 하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수로 펌프실에서 구룡강과 이어진 배수로를 통해 냉각수를 배출하는 장면으로 추정됩니다. 경수로 인근에 새 건물을 짓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단층짜리 건물의 바닥면으로 보이는 토대에 약 20개의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원자로 작동에 필요한 직원들의 사무실이나 거처로 사용되는 용도로 보인다고 38로스 측은 해석했습니다. 38로스는 이런 움직임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됐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건설과 최근의 물 배출 모두 시험용 경수로의 운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에서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은 최근 무기급 핵물질 개발을 강조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도 지난달 끝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의 핵이 어떻게 쓰일지 봐야 할 것이라며 핵 위협을 가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토네이도로 지금까지 26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록밴드 공연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극장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는데 최소 8개 주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진 건물, 260여 명이 모여있던 극장입니다. 록밴드가 공연하는 와중에 토네이도로 지붕이 무너진 겁니다. 1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직전까지 학생들이 수업을 듣던 학교는 폐허가 됐습니다. When I walked out yesterday, I didn't realize that would be the last time I would teach in this classroom. 토네이도는 일리노이, 아칸소, 인디애나 등 미국 남부와 중서부 지역 최소 8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고 풍속이 시속 265km로 지금까지 26명이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형 건물과 주택 수천 채가 파괴되는 등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It was so fast. This was the front bedroom. As you can see, the ceiling has fallen through. 인명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전현황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미 전역 61만 가구의 전기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추가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예보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상기후로 토네이도의 위력이 커졌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엔 미국 미시시피주에서도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 해보죠.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보시면 땡땡땡을 숭배하면 떠나라. 보시다시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입니다. 세 글자네요. 네. 누구를 숭배하고 어디를 떠나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를 숭배하면 우리 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국내임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광훈 씨가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정말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전 씨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분을 했는데 보시면 홍 시장을 향해서 당신도 광화문에 와서 연설을 했잖아. 이 XX가 말이야.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러면 대구시장도 못해 당신은, 이런 말도 했고,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몇 개만 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셉니다.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홍 시장이 화가 나서 떠나라 이렇게 또 맞받아 쳤군요. 그렇죠. 페이스북으로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다고 했습니다. 또 광화문에 갔던 건 이재호 전 의원의 부탁으로 갔던 거지 전 씨를 보고 간 게 아니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설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씨를 이제 적극적으로 띄우는 발언들을 했었죠. 보시면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홍준표 시장이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이라면서 김 최고위원을 제명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또 전 씨 쪽에서 국민의힘 자체를 개조해야 한다면서 홍 시장을 겨냥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 논란이 커지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반성을 한다면서 사과를 한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자중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천하통일을 한 건가요?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동반자로 보시는 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일단 이제 김 최고위원의 징계는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구구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당신 이렇게 하던데 전광훈 목사가 두 사람은 누가 연장자입니까?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이런 아이템을 또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허심을 찔러봤는데 네. 준비해 주시고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지금 준비해놓은 사진처럼 이제 트럼프가 웃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혐의는 이제 성추문 입막음인데 그렇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근데 웃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화당 안에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압도적 1위가 됐는데요. 야후 유고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52%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자마자 트럼프는 당일 하루 만에 400만 달러, 약 52억 원을 정치 후원금을 모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측은 후원금의 25%,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첫 후원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정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때릴수록 뭔가 강해지고 결집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럼 트럼프가 이제 곧 법원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뉴욕 지방법원에 이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수갑을 차거나 머그샷 아시죠? 이렇게 찍는 사진. 범죄인 사진. 머그샷이 공개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갑을 차야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네. 경비도 그럼 굉장히 삼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선 끝나고 보시면 그때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의회 난동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욕시와 뉴욕 경찰도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과연 트럼프는 지금 어떤 표정일까 궁금해지는데 네. 곧 출두할 때 또 모습이 드러내겠군요. 알겠습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년) 전 정인이의 죽음 이후에도 지난 2월만 해도 사흘간 부모가 집을 비워 2살짜리 아기가 사망했죠. 아동학대 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동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도적 허점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아동의 재학대에 발견된 건수는 5,517건. 그에 발생한 3만 7천여 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14.7%로 재학대율은 해마다 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학대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92.2%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피해 아동의 74.4%는 원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원가정 보호라는 게 말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범행 가해자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 외에는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원가정 보호 원칙을 명시한 데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98곳, 수용 인원이 1,162명에 불과하단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복귀시키더라도 원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이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단 몇 번의 상담으로 고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어떤 심리 치유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장기간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안심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원가정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심리치료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도 지원하지만 전화 상담과 같은 단순 상담 비율이 67.5%로 대부분이고 심리치료 지원은 8.1%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담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1인당 45가정에서 50가정 이상의 사례를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할 때에는 2인 1조로 같이 방문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가정을 같이 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현실이죠.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 미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거의 미미하고요. 실제로 학대가 일어난 후 이를 관리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에 85곳, 종사자 수를 다 합쳐도 1,449명뿐입니다. 또 초기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역시 852명,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례만 평균 51건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전담 공무원의 근속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전문성을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 조사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들이 사망했거든 그게 사고 사이든 뭐든 전수를 조사를 합니다.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의 죽음을 국가가 아니면 누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봐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원에서 나서서 일부 아동학대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국과수에 저희가 축적되어 있는 DB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지자체에서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얼마나 위험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했을 때 저희가 분석해서 보내줍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 문제를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미국이 아동국을 만들어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 대응과가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설문을 통해 접한 20명의 학대 피해 아동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보단 평범한 행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막 아무리 나를 때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굶기고 나를 이렇게 했어도 벌 받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초여름이 온 듯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는 단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목요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